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침의 소세키 원작의 몽시비아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제4야. 하라범이 뱀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나는 무작정 하라범을 따라간다. 제5야. 포로가 된 나는 적의 대장에게 죽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제6야. 불상조각과 운경을 보고 나는 금강 역사를 새긴다. 그러나 어디에도 금강 역사는 깃들어 있지 않다. 제7야. 나는 배에 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제8야. 이발소 문턱을 넘자 하얀 옷을 입고 무리지어 있던 서너 명이 한꺼번에 인사를 했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빙 둘러보니 네모난 방이다. 두 면으로 창이 나 있고 남은 두 면에는 거울이 걸려 있다. 거울 수를 헤아려 보니 6개였다. 나는 그중 한 거울 앞에 털썩 앉았다. 거울에는 내 얼굴이 근사하게 비쳤다. 얼굴 뒤편으로는 창밖이 보였다. 쇼타로우가 여자를 데리고 지나간다. 그는 어느새 파나마 모자를 서서 쓰고 있다. 언제부터 여자도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다. 여자 얼굴을 잘 보려고 생각하는 동안 지나쳐가 버렸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생이 나왔다. 틀의 머리 끝이 느슨히 풀어져 왠지 칠칠치 못하게 보인다. 얼굴도 참에 취해 있다. 그 꼴로 머리 숙여 절을 하며 대단히 고맙다 어쩌고 하였으나 상대는 여간에서 거울 속에 나오지 않는다. 흰옷을 입은 커다란 남자가 내 뒤로 와서 가위와 빗을 들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성긴 수염을 비틀며 물었다. 어떠쇼? 근사한 물건이 되겠소? 하얀 남자는 잠자코 손에 든 호박색 빛으로 내 머리를 가볍게 쳤다. 글쎄, 머리도 머리지만 어떻게 생각하쇼? 물건이 되겠소? 나는 다시 하얀 남자에게 물었다. 하얀 남자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 않고 찰칵찰칵 가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남김없이 볼 작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가위 소리가 날 때마다 검은 머리카락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그러자 하얀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손님은 바깥의 금붕어 장수를 보셨습니까? 안 보았습니다. 하얀 남자는 그뿐 열심히 가위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고함치듯 외치는 작자가 있었다. 위험해! 번뜩 눈을 뜨자 하얀 남자 옷소매 밑으로 자전거 바퀴가 보였다. 인력거 수레체도 보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얀 남자가 양손으로 내 머리를 끙 누르며 머리를 옆으로 휙 돌렸다. 자전거와 인력거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윽고 하얀 남자가 내 곁으로 돌아와서 귀 언저리끼를 깎기 시작했다.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연이어 저쪽에서 난다. 작은 절구공이를 절구에 꽂은 채 장단 맞춰 떡매를 치고 있다. 쑥떡집은 거울 속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저 떡매 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나는 시력이란 시력은 있는 대로 모아 거울 귀퉁이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그러자 카운터 칸막이 안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모를 여자가 하나 앉아 있다. 거무스름한 빛에 짙은 눈썹에 큰 몸집의 여자로서 은행잎 모양으로 촉진 머리에 검은 공단깃을 두른 옷을 입고 무릎을 세운 채 돈을 헤아리고 있다. 그 헤아림이 정말이지 번개불처럼 빠르다. 게다가 돈은 아무리 헤아려도 끝날 것 같지 않다. 나는 멍하니 이 여자의 얼굴과 돈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씻을까요? 귓가에서 하얀 남자가 큰 목소리로 물었다. 안성맞춤이다 생각하고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카운터 칸막이 쪽을 뒤돌아보았다. 그렇지만 카운터 안에는 여자도 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산을 끝내고 바깥으로 나오자 문간 왼쪽에 엽전 모양의 나무통 5개가 나란히 늘어놓여져 있고 그 속에 빨간 금붕어, 점박이 금붕어, 말라 비틀어진 금붕어, 뚱뚱한 금붕어가 가득 들어 있었다. 금붕어 장수는 턱을 괴고 꼼짝 않고 앉은 채 자기 앞에 늘어놓은 금붕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시끌벅적한 행인들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나는 한참 서서 이 금붕어 장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도 금붕어 장수는 역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제9야. 세상이 어쩐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였다.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집에는 젊은 어머니와 3살 난 아이가 있다. 아버지는 어딘가에 갔다. 달 없는 한밤중이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집신을 신고 두건을 친 채 부엌문으로 해서 나갔다. 아버지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3살 난 아이에게 묻는다. 아버님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저기, 언제 돌아오시지? 저기. 아이도 어머니도 웃었다. 어머니는 곧 돌아오시라는 말을 몇 번씩 되풀이해서 가르쳤다. 그렇지만 아이는 곧이라는 말만은 외웠을 뿐이다. 밤이 되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어머니는 아이를 가는 띠로 업고 가만히 쪽문으로 나갔다. 토담이 줄달아 있는 마을을 서쪽으로 내려가 길게 뻗친 비탈길에 닿으면 큰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를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넓은 안쪽에 돌로 된 도리, 즉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문이 있다. 도리를 빠져나오면 검은 삼나무 있는 곳에 닿는다. 그리고 20칸가량의 포석을 따라 막다른 길에 이르면 낡은 신사 계단이 된다. 도리를 빠져나가면 삼나무 우듬지 끝에서 언제나 올빼미가 울고 있다. 그리고 나면 집신 소리가 처벅처벅 난다. 그게 신사 앞에 멎으면 어머니는 우선 방울을 흔들어 올린 후 곧 쪼그리고 두 손을 마주 모은다. 어머니는 전심전력 아버지의 무사를 기도드린다. 아버지는 사무라이니까 활의 신인 하지만에게 이렇게 간절히 빌면 설마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니? 아이는 자다가 자주 이 방울 소리에 눈이 뜨였고 불에 댄 듯 울기 시작할 적이 있다. 우리 애기 착하지? 울지 마. 아버지의 무사를 기도하고 나면 신사마루 위로 올라가서 자기 뺨을 아이 뺨에 문질러 댄다. 착한 아가,
잠시만 기다려요. 그리고는 가는 띠를 길게 해서 아이를 동염해 놓고 그 가장자리를 신사난간에 묶어 놓는다. 그것이 끝나면 어머니는 계단을 내려와 긴 포석을 왔다 갔다 하며 100번 밟기를 시작한다. 100번을 밟으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일본 풍습이다. 신사난간에 동염해진 아이는 어둠 속에서 가는 끈 길이가 허용하는 한 넓은 툇마루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어머니를 볼 것 같으면 그때가 가장 편한 밤이다. 그렇지만 묶어놓은 아이가 빽빽 포칠 양이면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다. 100번 밟기를 하는 다리가 굉장히 빨라진다. 숨소리가 죽을 듯 가쁘다.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어머니가 조바심치며 한숨도 자지 않고 걱정한 아버지는 이미 그 옛날에 사무라이인 탓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꿈속에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제12화 이 쇼다우로가 이 여자한테 재간지 2회째 밤에 불쑥 돌아와서는 갑자기 열이 나서 그냥 덜컥 자리에 누워있더라는데요. 겐씨가 알리러 왔다. 쇼다로우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남자로 지극히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방탕한 게 탈이다. 파나마 모자를 쓰고 저녁이 되면 과일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오가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어느 저녁녘 여자가 혼자 불쑥 가게 앞에 섰다. 그는 그 여자의 얼굴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 여자는 과일 바구니 중 제일 큰 것을 가리켰다. 이걸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무거워. 그럼 제가 집까지 가져다 드리죠. 시오다로우는 원래가 한간 사람인데다가 몹시 싹싹한 사내였으므로 여자와 함께 과일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아무리 쇼다로가 부사 대표이라 해도 이건 좀 지나치는데. 아무래도 예수. 친척이랑 친구가 떠들어대기 시작했을 때 1회째 밤이 되자 불쑥 돌아온 것이다. 아 도대체 이거 어디 갔었어? 전차를 타고 산에 갔었어요. 상당히 긴 전차였어요. 전차에서 내리자 아주 넓은 들판이었어요. 여자와 함께 풀 위를 걸어가자 갑자기 절벽 꼭대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밑을 내려다보니 벼랑은 보이건만 밑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시오다로우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만약 뛰어내리지 않으면 돼지가 막 핥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시오다로우는 돼지가 제일 싫었다. 그렇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고 역시 뛰어내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때 돼지 한 마리가 코를 씩씩거리며 나타났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들고 있던 빌랑나무 스틱으로 돼지 콧잔등을 후려쳤어요. 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뒤그르르 맥없이 자빠지더니 벼랑 아래로 곧장 굴러떨어졌다. 시오다로우가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자 또 한 마리의 돼지가 큰 코를 시오다로우에게 문질러대며 왔다. 그는 할 수 없이 스틱을 후려쳤다. 퍼뜩 정신이 든 제가 건너편을 바라보니 저 멀리 푸른 초원 끝에서 몇만 마리인지 헤아릴 수 없는 돼지가 일직선으로 절벽 위에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시오다로우는 진정 무서웠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으므로 가까이 오는 돼지의 콧잔등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스틱으로 후려쳤다. 이상한 일은
스틱이 코에 닿기만 하면 돼지들은 맥없이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저는 젖 먹던 힘까지 빼내어 필사적으로 1회째 6번 돼지 콧잔등을 후려쳤어요. 그렇지만 드디어 기력이 다해 흐물흐물 손에 힘이 빠지자 종당이는 돼지에게 할치고 말았죠. 그리고는 절벽 위에 쓰러졌답니다. 그러게 이 여자를 지나치게 보는 건 좋지 않다니까. 겐 씨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렇게 한마디 했다. 나도 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겐 씨는 쇼다라오의 파나마 모자를 갖고 싶다고 했다. 쇼다라오는 살아나지 못한다. 파나마는 겐 씨 것이 되리라.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침의 소세키 원작의 몽시비아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연작 형태의 단편으로 작가의 무의식적인 불안, 기대, 공포, 허무 등을 형성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최재철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몽시비아는 열흘밤의 꿈을 연작 형식으로 쓴 작품입니다. 10가지 꿈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마음 저편 깊은 곳에 깔려있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좌절이라든지 기대와 불안, 그리고 삶과 죽음 등을 꿈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작가는 여기에서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운명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야 첫 번째 날 밤의 꿈은 여자와 사별한 남자가 그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을 그녀 묘 앞에서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날 밤의 이야기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무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초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밤의 이야기는 포로로 잡힌 무사가 사랑하는 여자를 기다린다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한 무언가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날 밤의 꿈은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과 예술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면서 동서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시인들이 너무 서양 열풍에 빠져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쓴 내용이고요. 일곱째 날 밤에는 불안에 떨던 나가 배 안에서요 뛰어내린 순간에 후회한다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배 안에서 뛰어내려도 후회한다는, 그러니까 작가는 근대화와 서양화에서 손을 뗄 수 없는 동양인 일본인의 운명을 그렸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츠메 소세키는 꿈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과 집착, 무모함, 그 허망함 등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이규화, 김무규, 홍소영, 전태열, 박웅선, 이영아, 이주희,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우, 유승화, 기술 김기로,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나침의 소세키 원작의 몽시비아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